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헛설 외전의 최기철 기자입니다. 경찰이 어제 N번방 최초 개설 운영자인 갓가사리한 검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중간 수사 결과 발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과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지요. 우선 조주빈이 N번방을 모델로 만든 것이 박사방입니다. 그런데 조주빈과 우영욱의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상당히 닮아 있는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성착취물의 유통 경로로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성적 착취 수위를 점차 높여갔다는 점, 성착취물 제작과 유통이 회원제 대화방을 통해서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공범들을 시켜서 오프라인에서 성폭행을 감행했다는 점 등이 같은 점입니다. 판사나 경찰을 각각 사칭했다는 점도 닮아 있는 점이죠. 하지만 조주빈은 이른바 고액 알바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을 했고, 문형욱, 즉 갓갓은 SNS상에 일탈계 사진을 올린 미성년자들의 사진을 보고 접근을 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 면에서는 조주빈은 가상화폐까지 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돈을 모았지만 갓갓 문형욱은 상품권을 회원으로부터 받은 것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조주빈과 공범 밀당은 이제 곧 재판을 받을 것이고, 문형욱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구속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사건 범죄의 질과 재판 전개 상황을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감회 김한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데 오신다고 고생하셨겠습니다. 비도 비지만은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논란이 되고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게 이제 N번방 사건, 그리고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빨리 좀 우리 사회가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좀 없어져서 다시 활기차고 사람들이 좀 웃음만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멘트를 준비해서 오십니까? 아니요, 그건 오다가 그래도 우린 할 걸 해야죠. 네. 조주빈 N번방 사건, 문형욱 N번방 사건, 조주빈 박사방 사건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는데, 이게 저희가 기사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12시 엠바고가 걸려 있어요. 물론 나갈 때는 뭐 엠바고가 풀려 있겠지만은, 경찰이 박사방 조주빈의 휴대전화 잠금 정치를 드디어 풀었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 실시가 되겠죠. 이게 안 풀려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돌려서 결국 풀었다고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수가 상당히 빨라지겠죠? 조주빈이 지금 자기 핸드폰 풀린 걸 알고 있을까요? 아마 뭐 모르지 않을까요? 아니 모르거나 아니면은 뭐 그게 설마 풀리겠어? 뭐 이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뭐 결국 풀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어떤 이런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다만 이제 그 풀린 그 핸드폰에서 또 유의미한 증거들, 특히 이번에 어떤 성착취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합당한 좀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근데 원래 보통 디지털 포렌식 하게 되면은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참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도 그런 것이 뭐 가능합니까? 물론 이제 변호인은 참가를 하겠죠. 지금 변호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연락이 갔고 뭐 이렇게 참관하지 않았을까로 추측은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키워드였는데 경찰이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풀렸다. 벌써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고무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굉장히 많은 공범들도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언론에 알려진 거는 지금 신상 공개된 몇 명이지만 사실은 뭐 관련자들 좀 구속된 사람만 수십 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검거된 그리고 입건한 사람도 수백 명이 이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성과를 내고 싶은 게 경찰의 어떤 의혹인데, 특히 이제 이번에 풀렸다고 얘기한 거는 이미 정보 핸드폰의 내용을 다 이미 검토는 끝난 거거든요. 사실 풀렸다고 해서 언론에 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을 봤을 텐데. 맞습니다. 보통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 한 템포를 늦게 얘기를 하죠. 문형욱을 잡았을 때도 5월 9일이었는데 그 전에 이미 다 입건을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기자회견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여간 뭐 수사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지금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입니다. 그리고 경북지방경찰청까지 통계를 해서 경찰청 본청이 통계를 오늘 발표한 걸 보면 536명을 검거를 했고 그 중에 77명을 구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총 345명으로 취합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N번방에 문영욱이 잡힌 상태고 또 조주빈의 휴대전화가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것 치고 또 유료 회원들도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일 사건으로 어떤 단일 사건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어떤 이런 어떤 음란물 착취물 유포라든가 촬영 이런 관련된 범죄로 해서 지금 77명이 이제 구속됐다고 예. 경찰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거 웬만한 예를 들면은 뭐 조직폭력배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기업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정도로 구속이 많이 된 사건은 사실 꽤 흔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영욱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문영욱이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할 때 SNS 일탈 계정에 자신의 신체 노출을 사진을 게시한 아동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노렸죠. 내가 경찰인데 너 지금 사진 고발됐더라, 신고됐더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서 정보들을 계속 이제 빼냈는데 우선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SNS 게시판에 올린 미성년자들의 행위 이거 비난받아야 됩니까? 저도 사실은 일탈계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가까시 문영욱이죠. 문영욱이 구속된 다음에 일탈계가 대체 뭔가 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주로 이제 트위터라든가 뭐 이런 공간에서 많이 접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흥미롭기도 했고 약간 놀라기도 했습니다. 막상 보니까 그 10대부터 한 20대 주로 여성들, 남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인의 신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건지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얼굴은 대부분 가리고 그렇죠. 얼굴 부위는 없고 다른 어떤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데요. 뭐 일단은 다른 사람 거로 올렸으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 무책임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뭐 자신의 신체를 이제 올렸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전 기본적으로 그 과도한 노출이 아니고 그 어떤 그냥 그 어떤 음란한 상황 장면이 아니라면 뭐 자신의 신체를 이제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과연 뭐 비난받을 행동인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어떤 자신의 어떤 모습을 그 SNS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건데 그거 갖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일베 쪽이라든지 뭐 비난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이지는 않은 사진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진을 굳이 올리는 바람에 범죄 타깃이 된 것 아니냐? 결국 뭐 자기 책임일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안 했으면 더 좋았겠죠. 안 했으면 사실 일탈기에 올라온 사진 중에서는 좀 약간 이거 좀 과하지 않나라는 어떤 사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뭐 어떻게 좀 말로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죠. 노출이 정도가 굉장히 심하거나 좀 있긴 있었는데요. 설령 노출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심지어는 뭐 음란한 포즈를 취했다. 어떤 피해 여성 본인의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좀 그거는 좀 적절치 않았다 수준인 거지. 왜 그랬냐? 좀 그럴 필요 적절치 않았다. 왜냐면은 뭐 성관계 장면을 뭐 올렸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음란물이 되겠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진 정도인데 이건 이제 적절치 않았다라는 비난의 정도랑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영욱이 사실 접근하는 것도 사실 일반 대충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사진 속에 패턴화돼 있죠. 당신의 어떤 신원이 노출되었고 뭐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올리면 이제 주로 미성숙한 피해 여성들이 이제 놀래서 그렇죠. 본인의 정보를 이제 공개했다가 거기서 이제 뭐 얘들 어떤 범죄자들 표현하면은 이제 노예 관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책임이 없다. 그 책임이 그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그 피해 여성한테 네가 이랬으니까 네가 이렇게 노출 사진을 올렸고 했으니까 너는 뭐 이런 어떤 범죄, 이런 어떤 성음란물, 성착취물 영상을 만드는데 너도 일조했다. 피해 여성한테. 그 인터넷에서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유흥가에서 그 어떤 젊은 여성이 이제 한 새벽에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그래서 쓰러진 상황이었나 봅니다. 약간 노출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성범죄가 이루어진 건데요. 예. 댓글들 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술을 마셨으면 집에 일찍 들어갔어야지. 왜 거기서 쓰러져 있어가지고 넌 당해도 싸다. 이런 댓글들을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먹고 쓰러진 경우가 매일 보면 술집 만다 가면은 늘 보는 광경 아닙니까? 술 먹고 땅바닥에 앉아 있고 가다 팔에 걸릴 정도죠. 그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늘 보는 모습인데 사실 여성들 보기엔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동료 일행들이 뭐 이렇게 챙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래도 뭐 어떻든 간에 성인 여성이 만약에 본인이 술 마시고 거기서 예를 들면 술에 취해서 땅바닥에 잠깐 앉아 있다. 근데 그게 성범죄랑 그걸 유인했다든가 아니면 성범죄를 야기했다든가 이 연관이 있습니까? 전 동의가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 일탈계 그런 사진을 올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았다 정도로 어떤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SNS 관리자들이 그런 어떤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에 대해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회원 계정을 뭐 탈퇴시키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지. 저도 이 문영웅의 범죄를 초래했다, 야기했다. 비겁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좀 그건 동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문영욱이 이런 사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다 여물지 않은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잘 집요하게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좀 일단 자기 신상이 노출됐다고 하니까 그죠? 특히 이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뭐 이렇게 미성년 여성들이라든가 좀 젊은 여성들이 좀 피해자들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문영욱이 유료 회원들한테 상품권을 받았다고 하지요. 예. 조주빈은 가상화폐를 받았다고 하고 무조건 돈이다 나는 조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영욱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이 사진을 봐라 도도하고 참 콧대 높은 여자가 결국에는 무너져가는 그 성을 우리가 찍었을 때 결국 성착취물인데 그랬을 때 나는 상당히 희열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게 되냐면 이 상품권들을 모두 피해자들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 수익을 갖지 않았고 결국에는 조주빈보다는 좀 내가 어떻게 보면 양형 쪽에서는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에 밝힌 그 상품권 용처에 대해서는 이 사용을 하면은 내역이 남아서 자기가 검거될까봐 그게 좀 무서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범죄 수익은 결국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어떻든 간에 유료 회원들한테 상품권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이 범죄, 이 성착취물을 유통시키는 대가로 이제 사실은 이 상품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순간에 수익이 생긴 거고요. 그 후에 그것을 본인이 썼던지 아니면 누구한테 줬던지 아니면 버렸던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받았으니까. 예, 일단 본인이 그걸 대가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수익이 생긴 거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줬다고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쓴 거랑 피해자한테 줬다는 거랑 어차피 처분 행위는 똑같거든요. 처분한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수익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다만 그 조주빈과 비교해서 범죄 수익의 액수에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혀진 것만 물론 확인된 것만 경찰이 더 수사를 해서 그 더 많은 것을 밝히면 더 좋겠는데요. 근데 수익이 뭐 많았다, 약간 적었다 이 정도 차이인 거지. 물론 양형에서 뭐 그 참작은 되겠지만 굉장히 미세할 겁니다. 참작되는 정도가. 그런데 이런 것도 또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박사방이라는 그런 그 텔레그램 방, 공유방, 단체방에서 링크를 걸어서 도박방, 뭐 또 다른 범죄방 이런 쪽으로 연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수사를 해보시는 분들 그리고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계방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링크 중계를 하는 방, 쫙 해서 하는 방이 있고, 또 여기서 털리면은 도망가서 모여 있는 방, 거기서 또 정보 공유하는 방이 또 따로 있고, 또 이제 각 그 범죄 단체방들이 또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링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고가 붙는다면서요? 아, 저도 이번에 사실 제가 그 텔레그램은 거의 하질 않아서 잘 몰랐는데 그 광고가 분다 수익 예, 수익 수익도 붙고 뭐 배너도 붙고 그렇더라고요. 그거 다 돈이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그건 결국은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역시 비겁한 법명으로 나쁜 법명이죠. 나쁜 변명으로 예, 이렇게. 예, 예, 예. 조주빈의 재판 두 번째 재판이 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있었는데, 이 그 조주빈을 변호하고 계시는 변호사님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이 전자발찌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물론 지금 상은 아니지만 이제 뭐 그 주문 선고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부분을 참작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는 조주빈에다가 전자발찌를 채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호 변호사님이. 왜냐하면은 죄질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얘가 어디 밖으로 나가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인터넷하고 노트북 저기 뭐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했기 때문에 얘가 어디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얼굴을 공개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가지 벌을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중 처벌이다. 이중처벌, 예, 이중처벌이라고. 근데 저는 지금 전자팔찌를 지금 감론을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공판 단계에서 좀 후반부에 어느 정도 이제 이 뭐 검찰이 이제 기소한 범죄 사실에 대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도 다투고 나서 네.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지 지금 뭐 이제 지금 아직 공판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팔찌 얘기하는 것은 예. 너무 좀 섣부르지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변호인이니까 지금 의뢰인을 위해서는 모든 그 변호 전략을 짜서 최대한 유리하게 변호하는 건 맞는데요. 다만 이제 순서상 좀 약간은 좀 이른 상황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보고요. 지금은 뭐 범죄 중에서 다툴 수 있는 다투는 거 그리고 인정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공소 사실 중에서 좀 양형해서 유리한 어떤 자료들을 최대한 그 수집하고 재판부에 그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법설에서 그 고유정의 변호인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데블스 애드워킷이라고. 뭐 실제 미국 로펌 이름도 그런 게 있고. 뭐 고유정이던 그 조주빈이던 아니면 더한 어떤 뭐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이 변호인이 변론을 받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그 대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충분히 좀 조주빈이든 문영욱이든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아주 제 역할을 다 해서 변론할 건 변론해서 이 판결을 통해서 좀 실체 진실이 나오는 게 맞고요. 예. 좀 경찰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의견이 있는데요. 저쪽에 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경찰청이 굉장히 이번에 열심히 수사한 거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 저는 좀 절반도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성착취 범죄에 있어서는 이런 주요 범죄자들 지금 구속된 사람들 한 수십 명 정도가 아마 굉장히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으로 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범죄자가 어차피 재발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범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아주 가볍게 관련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유료 회원들도 나도 이런 것을 돈 내고 이런 어떤 성착취물을 보게 되면 경찰에 불려가는구나. 이러한 메시지를 반드시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수천 명이다 또는 아주 과장해서 뭐 몇만 명이다 유료 회원들이 뭐 아직 밝혀진 시체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아까 그 경찰 보도에 의하면은
아직 1,000명의 수준은 되지 않았더라고요. 유료 회원을 예. 입건한 게.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지금도 그 많은 어떤 유료 회원들이 그 집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또는 대학에서 이제 좀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지 않을까. 예. 그렇죠? 경찰에서. 그러면은 전화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예. 예. 그래서 유료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무겁게 처벌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액수가 되게 미미하고 그 일회성이고 뭐 전과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기소유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아니면은 뭐 진짜로 별것 아닌 회원들 같은 경우는 뭐 훈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중요한 거는 근데 어떻든 간에 연락이 가야 됩니다. 경찰에서.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어떤 성착취물에 대해서 돈을 내고 예. 보는 일이 없어야 되고 이게 소문이 돌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겁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10,000명이다 유료원이 근데 입건한 사람이 몇백 명이 끝인다. 그러면은 뭐 90% 이상은 아무 일도 없네. 사실 이런 갓갓이라든가 이런 어떤 조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런 영상물을 착취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돈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요 고리를 잘라야 된다. 예. 제가 마지막 말을 너무 길게 한 것 아닙니다. 형사정책적인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지난번에 같은 주제를 다뤘을 때에 유료 회원들 네. 단 한 명까지 끝까지 찾아가서 경고를 해야 된다. 전화만 받으면 됩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분들한테 전화만 가면 됩니다. 예, 이게 일반 예방적 효과, 상당히 형사정책적인 조회가 있으시고 전혀 없습니다. 검찰개혁위원이셨고 또 서울지방 변호사회장 회장이셨고 가장 존경받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었다 이런 얘기가 저는 처음 듣는 그러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문형욱이에 대한 구속 신상 공개를 정보를 공개를 하기 전에 경찰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공개하기 전에 이미 인터넷에 다 얼굴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문형욱 측이든지 아니면 문형욱이 다니고 있는 학교 측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BS에서 지난번에 조주빈 얼굴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의 심사위원회 전에 하루 전에 예. 이게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언론의 기능이니까 감시기관의 기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기가 됐으니까 나도 되겠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걸 확 공개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이번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 그 굉장히 큰 공분을 난 사건이 있다면은 지금 아파트 경비원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예. 만약에 그 아파트 주민 중 누군가가 그 사람의 사진을 만약에 실명과 가해자. 사진을 가해자죠. 가해자 사진과 실명을 SNS에 올렸다. 네. 만약 올렸다면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비난을 하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사람은 오로지 본인? 피해자죠. 예. 네. 피해자. 피해자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그 폭행 가해자, 예. 그러니까 이 사진이 올라간 사람을 여기서 또 피해자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 피해자가 만약에 문제를 삼아서 만약에 뭐 명예훼손이다, 충분히 여전히 있거든요. 예. 근데 물론 그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사법당국에서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는 변론으로 하고요. 문제될 건데 사실은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범죄가 거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막 국민청원에다가 호소하는 사람들 많고요. 호소하는 과정에서 그 실명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SNS에 주변에 알게 된 사람이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적어도 이제 피해자 측에서 이 범죄 피해자 측에서 뭐 올린 것과 아니면 제3자들이 재미 삼아서 주워들은 걸로 올린 것과는 약간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걸 억울하다고 먼저 공개를 하게 되면 네. 그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예,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뭐 언론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언론은 어차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 무분별하게 만약에 모든 범죄 사실들이 다 공개되고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어떤 뭐 법 질서가 또 붕괴될 위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네, 법의 영역이고 그 유권기관, 공인된 국가기관의 영역입니다.
SBS에서 그걸 공개를 한 거 가지고서도 사실 저희 그 기자들끼리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그 어떻게 보면 법적인 태도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익적인 문제냐 아니면은 법적인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까요? 조주민과 문형욱, 박사방과 N번방 두 사건 또 두 주범의 범죄질 좀 이른 경향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올까요? 법원이 사실은 어떤 이런 아청법상의 어떤 성착취물 제작, 뭐 유포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뒤늦게 이제 여론에서 들끓고 있으니까 양형 기준을 만든다. 뭐 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은 양형 기준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 재판부에게 굉장히 폭넓은 재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1심이든 2심이든 재판부한테 폭넓은 재량이 있다는 건데 과거의 선례는 그 사실 아청법상 그 이런 음란물 성착취물 제작 같은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이거든요. 예. 근데 무기징역은커녕 대부분 형량이 굉장히 가볍다는 것은 이제 5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보통은 뭐 2, 3년. 아까 그 언급하신 공범들 중에서는 이미 재판받고 1심에서 확정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보통 형량이 1년 내외.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법원의 그 어떤 인식이 그 어떤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 예. 아무리 그 법관 독립은 존중해야겠지만은 법관 독립을 존중한다는 건 저런 거거든요. 어떤 사실 심리라든가 자유 심증이라든가 증거 판단이라든가 그렇죠? 유무죄 판단 이런 것은 당연히 존중돼야겠지만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피해자라든가 검사라든가 판사가 다 똑같이 유죄야라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면 남은 건 양형이거든요. 예. 양형에서만큼은 사실은 판사가 이거 내 맘이야.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 양형만큼은 사실은 이 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도 상당히 부분 반영될 필요가 있거든요. 양형만큼은요. 그래서 법에서 5년 이상 무기징역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죄다. 그래서 그 원칙대로 우리 법문에 충실한 양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양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8월달에 공청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좋은 말씀해 주셨었는데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판단이 너무 괴리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죠. 약간 법원에서 항상 굉장히 힘들어하고 긴장하고 하는 게 사실 그래도 제일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건 헌법상 대원칙이 사실은 법관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건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증거 채택 문제랑 유무죄 문제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죄로 인정한 거면 그 징역을 몇 년 선고할 것이냐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 뭐 약간 뭐 과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간간한 범죄 우리가 성폭행 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게 강간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강간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죠. 다 성폭력법상 성폭행을 쓰지만 성폭행에는 굉장히 많은 죄들이 있지만 가장 무거운 건 강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미성년 어린 여학생들에 대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다음에 그거를 불특정 다수들한테 유포했다. 전 이 강간 범죄와 그 이상으로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무겁다. 그럼 그에 합당한 그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법이 그렇게 법정형이 법정에도 무기징역까지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이제 수사는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료 회원들을 어디까지 처벌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범죄 단체까지 포함을 시켜서 조주민과 같은 공범을 볼 것이냐, 검사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경찰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형욱이 검찰로 넘어간 후에 다시 자세하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번방 사건 문형욱이 잡힌 바람에 산뜻한 마음으로 주말 좀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큰일입니다. 네. 그럼 오늘 재판 끝날 수 뭐 하십니까? 또 일도 해야 되고. 예.
오늘 같은 날 막걸리 한 잔 먹어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지금까지 법무법인 공감의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법설외전이었습니다.